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국 관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죠. 이 다음은 달러 평가 절하가 올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전쟁은 세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반대로 자유무역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미군 예멘전 수렁으로 빠지는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미국의 보복관세, 여기에 이제 재차 또 보복관세를 때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이게 145%가 되든 1000%가 되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엮여 있는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입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면은 분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이제 중국의 관세로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트럼프는 중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쇼가 있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중국과 미국이 짜고 이런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상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중국은 어느 정도 미국의 문제에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이 궁극의 이슈입니다. 트럼프는 오늘 이제 시진핑이 미국의 보복관세 또 이제 보복을 한 거, 여기에 대해서 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딜을 할 거다, 협상을 해서 어떤 이제 타결을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모든 국가들, 이들 국가들은 일단 미국에 이제 대화를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일단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 크게 반등했는데, 이 중국이 받아치니까 이제 또 트럼프는 또 받아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시 하락,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시하고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어쨌든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트럼프를 맹비난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친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 미국의 시각에서 자유무역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지금 세계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세 전쟁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글로벌한 자유무역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어떤 섹터에서 미국의 엄청난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는가. 이 미국은 이 부분을 좀 마사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컴퓨터, 전기, 전자, 정보통신, 기계류, 주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조업이죠. 이쪽 부분에서 이 미국의 대미 이제 무역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섬유 이런 것은 이미 베트남이나 이렇게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 중국의 제조 역량, 이것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도표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 제조업 기업이 이제 넘어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뜨뜻미지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제 냉전 체제가 붕괴됩니다. 미국을 도전할 나라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런데 중국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 중국인들이 매우 이제 인내심 있게 또 끈기 있게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좋죠. 계산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90년대 집중적으로 제조업 기업들이 이 중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시켜보니까 매우 인내심 있게 일을 합니다. 이때 상당수의 이제 이 중국의 인재들, 주로 이제 공학도들입니다. 이들을 이제 미국에 데리고 와서 실제 장학금도 주고 훈련시키고 또 이제 중국으로 보내서 미국계 기업들을 관리하게 하고 채용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중국 내 생산 역량을 더욱더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이제 18세기, 19세기 미국은 노예를 부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서 노예를 부렸죠. 자, 그런데 이제 인권 때문에 결국 해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들여다보니 인내심 있고 끈기 있게 일을 한다. 대표적인 사례지만 팍스콘입니다. 애플 공장이 이제 이 팍스콘이 이제 하청을 받았죠. 이 팍스콘이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초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 17시간, 18시간. 팍스콘 호나이 정밀은
지독하게 살인적일 정도로 강도 높은 이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중간에 잠깐 쉬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또 앉히고, 그리고 잠 뭐 6시간 자고,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인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이제 뭐 투신하고 이런 일이 한 10몇 년 전에 쭉 있었습니다. 뭐 중국도 지금은 거기에서 조금은 벗어났습니다만, 이 미국은 이런 이제 중국을 보면서, 야,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이제 중국 인민들을 관리하면은 이 거대한 노예 노동력,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은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공장을 죄다 이제 뜯어 옮기는 겁니다. 뭐 미국인보다 물건을 잘 만든다, 뭐 이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결국 이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이제 미국 기업이 야, 이제 공장 미국으로 뜯어 옮겨, 이렇게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 내 이제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기술 기반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공장을 하나 이제 새로 만든다. 미국은 상당히 이제 고비용 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은 이 손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장을 미국으로 뜯어옮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중국의 반대 급부를 받아내야 되겠다. 일방적으로 중국이 수혜를 누리는 것,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미국인들과 미국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나 미국 기업가들은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엮여 있습니다. 만약 진짜 이제 중국에서 금수 조치가 있다면 수출이 중단된다. 이 경우는 미국 산업 거의 대부분은 마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오늘 여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 미국이 계속 싸운다, 혹은 뭐 금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 증시, 미국 자산 버블, 이것은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런 게 일종의 뭐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증시나 부동산 이런 것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은 트럼프 관세 정책을 두고 온갖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제 싱크탱크에 있는 마이란 보고서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또 한국에서는 야, 이게 진짜다. 뭐 일단 조선일보에서 띄우니까 마이란 보고서 때문에 트럼프가 뭐 이런 것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무기화한다. 물론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지금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전쟁일까?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아는 척하기 좋아하죠. 그래서 이 마이란 보고서가 나오니까 뭐 여기에 뭐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어쩌고, 이 트리핀 딜레마가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 뭐 기축 통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언론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것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은 협상입니다. 양자 간의 협상이죠. 잠깐 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 멜로니 총리가 조만간에 이제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상당 규모 이제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올 겁니다. 이 중에 또 몇 명은 무역 대표부입니다. 미국의 무역 관련된 협상 대표와 만나서 이제 협상을 재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EU는 자신들의 이제 공통적인 방안, 대응책 이런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공격하면 EU도 받아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EU 전체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르지오 멜로니는 미국에 와서 이탈리아 단독으로 미국과 만나서 이탈리아와 미국 사이에 양자 간의 무역 협상을 하겠다. 만약 이들이 이 미국과 이제 별도의 무역 협상을 하고 협정을 맺게 된다. 이 경우는 EU 전체 둘레에서 이렇게 벗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EU라는 하나의 이제 트레이드 존, 이것을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런 방식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힘이 약한 나라들은 여기에 이제 어떤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약한 나라를 약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항상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무역에 대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뭐 WTO니, 그리고 글로벌한 무역협정, 그리고 세계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한 방향, 무관세, 자유교역,
이런 것을 파기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무역은 양자 간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한 교역입니다. 교역은 늘 양자 상호 간의 교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을 한다. 이때는 공정함에 대한 의식을 상대방이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페어 트레이드 한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양자가 공유할 때 진정한 이제 자유무역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국제기구나 국제 공통의 표준은 많은 나라들을 불공정함에 빠뜨립니다. 이 거래에 있어서 어떤 나라는 유리하고 또 다른 나라와는 불리하고 이런 상황에 이제 종종 빠지게 되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된다면 분명히 공정함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통의 스탠다드가 아니라 양자 간의 협상으로 무역 당사자 간의 손익계산을 마친 후 교역을 한다면 공정함은 강화되게 되는 거죠. 미국은 글로벌한 규모의 어떤 이념적 아젠다의 수호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 세계화 이런 것의 수호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모두가 모두와 협상을 한다. 그럼 공정함은 더욱 확산되게 되는 거죠. 관세가 아니라 협상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힘으로 누른다. 실험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이득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교역을 하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이런 거를 썼는데 트럼프 국가별 관세는 개별 협상을 하기 위한 트리거일 뿐이다.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실제 관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와도 이제 미국이 협상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고 공표했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러프하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10% 적용한다 이렇게 하고 또 90일 동안 유예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증시는 반등했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남아있죠. 중국과 미국은 너무나 긴밀하게 서플라이 체인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중국에도 데미지가 있지만 미국의 산업들 상당 부분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한다, 중국의 발전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을 파괴한다, 이런 방송으로 지금 유튜버가 가득 차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상소설입니다. 이 미국의 재산업화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제철소 고로 100몇십 년이 넘었습니다. 정유공장 1971년 마지막입니다. 석유화학, 조선 정밀화학, 소재, 정밀기계 황폐화된 수준이죠. 물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미국 내부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제조업체들이 직접 뜯어서 설비를 이제 중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리버럴 세력 혹은 이제 공화당에도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신방과 같은 겁니다. 시키는 대로 대중을 상대로 이제 세뇌와 선전에 종사하면 높은 월급을 준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미국 젊은이들 있죠. 기본소득을 흔들면서 너희들은 놀아도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팔아서 이제 돈 벌면은 몇 푼 던져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계화를 가속화해 왔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뭉쳐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량 이민으로 이제 물타기하고 그리고 기존의 미국 국민들을 비읍, 시옷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죠. 이 트럼프의 재산업화는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는 나라로 바꾸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전쟁을 하면 미국이 이긴다는 이런 바보들이 넘쳐나는데 핵전쟁은 제외하겠습니다. 구닥다리 알레이버급 구축함으로 이제 중국과 전쟁을 한다. 물론 이제 실전 경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잘 싸울 수는 있습니다. 예로 미국이 한 20척 깨지고 중국이 40척 깨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이것은 숫자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다음 전투에서 미국은 한 대를 추가로 가져옵니다. 중국은 20척, 실제로는 더 많은 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미국의 배들은 사라지고 중국의 배가 이제 이렇게 하와이 앞바다에 오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인더스트리얼 워페어의 개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죠. 전쟁이든 뭐든 국가가 기본적인 생산 인프라를 갖추어야 이길 수 있는 법입니다. 허구한 날 이 장군들, 미국 장군들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미국 장군들은 미국 정치인에 비해서 정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러우전 거치면서 장군들이 더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거짓말을 해도 현실은 냉혹하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엘리트 계층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헤그세스,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기 전에 중국의 초음속 미사일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 해군 항모 전단 그리고 이제 미국 공군 여기에 특화되어서 이렇게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생산 기반 이런 것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이 중국이 만드는 무기에 비해서 한 세대 정도 뒤처진 무기에 오전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어떤 유튜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장관이 되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피터 헤그세스가 야 트럼프가 지금 예산 절감을 하고 어쩌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국방 예산은 늘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전력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전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4월 4일입니다. 이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면 연준이 압박감을 느끼고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유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압박을 했습니다. 당시 파웰은 인플레이션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뜨뜨미지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월 4일에 이제 이런 기사가 올랐죠. 그런데 오늘 이제 CNBC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된 것 같다. 2.4%다 3월에.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낫다.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증시가 조금 반응하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죠. 역시 메인 이슈는 이제 중국과의 마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메인 이슈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시적인 겁니다. 지금 미국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엇을 해도 이제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오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장기 국채 이제 수익률 이것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이제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동요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 트렌드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되었다. 이런 것은 일단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자체가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이자율이 계속 상승한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있었던 현상은 아닙니다. 물론 트럼프나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이자율이 하락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일반 서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한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이제 연준의 보고서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용이나 경제 성장, 여기에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감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통제가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물가 상승, 이 위험이 여전히 이제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하고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촉발시킨 두 가지 이제 가장 심각한 요인. 첫 번째는 바이든 거치면서 이제 너무나 많은 돈을 푼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문학적인 공적 부채입니다. 먼저 이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왼쪽에 이 하단부에 있는 거 이것은 엔화입니다. 엔화 선물인데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이제 급등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격하게 엔화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유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기 힘든 강도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자, 이 미국의 경제 문제, 일단 지나치게 많은 유동성이 풀렸다. 그리고 자산시장,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버블이 있다. 자, 그리고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떤 금융위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생한 달러 가치 하락, 이것이 시장에 이제 또 한 가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떤 시장 요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 어쨌든 달러 가치가 급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금융위기를 돌아다 보면은 이 달러의 평가절하 이것은 사실 필연이었습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나 공적 부채 혹은 경기 침체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부딪혔을 때 미국이 좀 이제 쉽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달러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자, 이 미국의 부채는 달러 이제 디노미네이터 되어 있죠. 달러 부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상대국 통화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미국 부채 절대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부채 규모가 한 100이라고 칩시다. 달러가 한 10% 정도 평가 절하된다. 이 경우 절대 가치로서 부채 규모 이것은 9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금융 위기 이런 것이 지나면은 미국은 스텔시하든 노골적이든 달러 이제 평가 절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이 달러 가치 평가 절하 이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뭐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차드 러셀이 과거 이제 2009년도에 쓴 글, 이것은 당시에는 이제 꽤 유명했던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2009년도 리만 위기 이후 이제 미국의 금융 위기가 덮쳤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날 거다. 뭐 약세장, 주택도 그렇고 뭐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동안 많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미국은 이제 빚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해왔죠. 그리고 불황이 닥치고 여기에 큰 데미지를 입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이제 메우기 위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하면은 누가 사줘야 되죠. 만약에 사주지 않는다면 이 돈만 찍어내게 되고 뭐 허공에 그냥 돈만 날아다니게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자, 이제는 죽음이 됩니다. 자, 당시 벤 버냉키는 하락하는 주가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부동산 가격 이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헬리콥터 버냉키죠. 뭐 돈을 미친 듯이 풀었습니다. 돈을 풀기 위해서는 또 이제 국채를 발행하고 누군가 사줘야 됩니다. 그 경우 이제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당시 벤 버냉키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이렇게 과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막 헬리콥터 벤 돈 푸는 거 이것을 뭐 좀 정당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지점에 서 있다. 그런데 당시 이 벤 버냉키의 우려와는 다르게 미국은 좀 빠른 속도로 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가 이제 국채를 대량 인수해 준 거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7천억 불치의 미국 국채를 당시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이때 사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시장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터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금융 위기보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재정 위기가 터지자 유럽 역시 미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스텔시하게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유로화를 평가 절하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면 숨어서 몰래 하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역시 이제 이렇게 유럽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뭐 이탈리아의 중요한 자산들 이런 것이 헐값에 그냥 팔려나갔죠. 그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달러 가치 절하 이야기, 이것은 2009년도 이야기지만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당시에도 달러 가치 평가 절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달러 가치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한 2009년, 2011년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제 리만 위기가 터지고 달러는 이제 원화 대비 한 1,500원까지 접근을 했었죠. 그러다가 한 2, 3년 내에 줄기차게 하락했습니다. 결국 이제 원화 1,000원, 1달러 이런 환율에까지 근접했습니다. 뭐 잠깐 깨진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이제 달러 가치 절하를 하고 미국이 팔 수 있는 자산들 이것을 일단 헐값에 매각하면서 미국 부채를 이렇게 이제 줄여 나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것과 유사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 역시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달러 가치 평가 절하 1933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스텔시하지 않고 이제 바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금 1온스의 가격을 20달러에서 35달러로 인상한 거죠. 금 대비 이제 달러 가치를 절하했습니다. 이때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1970년대 금 태한제 포기하면서 달러 가치 추가하라.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혹은 스텔시하게 어떤 위기가 터지면은 달러 가치 평가 절하를 해왔습니다. 지금 역시 그런 식으로 미국의 공적 부채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당장 9조 달러를 올 9월에 이렇게 롤오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금에 이렇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이렇게 딱 픽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파운드, 유로, 위안, 엔 등 이런 중요한 통화 대비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를 평가 절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933년, 1971년, 2009년, 2025년 똑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죠. 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적 부채다. 뭐 제가 수많은 방송에서 반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달러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결국 이번 이제 관세 전쟁의 핵심적인 목표는
당장 이 9조 달러 롤오버 이것을 해결하는데 여기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 그리고 미국은 분명히 주요국을 상대로 어떤 협상을 할 겁니다. 이 협상에서 미국 제조업을 재건한다. 이런 목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일단 제조업을 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미국의 공적 부채 절대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표시 부채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상대국 통화 대비 미국의 이제 이 부채 규모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채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트럼프 뜻대로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받아내려고 하는 양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시급한 어떤 이제 공적 부채 롤오버 문제 9조 달러입니다. 이 문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미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들 국가들은 한 2.5 트릴리언 달러, 한 3조 달러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 미국 국채 쪽으로 투자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급한 불은 꺼야 되는 거죠. 자, 중국과 미국의 협상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기자들이 떠들고 있는 거 이번에 뭐 관세로 중국의 제조업을 공격해서 중국을 무너뜨린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자 간에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이 중국은 일정 정도 이제 미국과 타협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 롤오버를 서포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 평가절하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달러 가치는 지금 현 단계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통화 팽창 없이 뭐 특별한 이제 양적 완화 없이 물가 상승 염려 없이 이렇게 미국의 공적 부채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럴 여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재건 이것은 뭐 임페라티브입니다. 여기에 또 세계 각국의 여러 형태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직접적인 투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만 결국 지금 벌어지는 혼란 파동 이것은 그 장기적인 과제로 가는 이제 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 평가절하 어느 정도 이제 필연적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글로벌 국가들은 미국 내 이제 국채 문제, 미국의 공적 부채 문제 여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것을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윌 슈라이버의 이 경고 이것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윌 슈라이버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어떤 뻘짓을 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은 미군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휴브리스죠. 오만입니다. 이 오만 때문에 결국 어떤 뻘짓을 하고 네메시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숙명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달러 시스템. 자, 미국이 이제 트럼프 계획대로 이렇게 풀어나가주면은 공적 부채 문제도 좀 완화하고 제조업 기반도 재건하고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만 그런데 미국은 엄청나게 오만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오만이 배출되는 어떤 하나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전쟁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어디서 뻘짓을 하고 이것이 엉뚱하게 외생적인 충격으로 미국의 달러 시스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이것을 윌 슈라이버는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중국과 문제 이것이 뭐 악화가 되어서 글로벌한 공급망이 붕괴가 된다. 이것은 미국이나 중국 상호 간의 자해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일단 위기의 순간임은 틀림없습니다.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푸틴이 그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뭐 대담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야, 지금 뭐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 호랑이가 이제 두 마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현명한 원숭이는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일단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이 다른 자리에서 그저께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먹힐까?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15년 전에 했어야 됐다. 저도 이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2019년부터 방송을 만들었는데
이 중국의 어떤 도전, 이것을 제대로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지금이라도 당시 이제 2019년입니다. 그때라도 이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큰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도 미국 기업들은 제조업 설비를 뜯어서 중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이 과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 기업들은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가 꿈꾸지 못한 어떤 유토피아전 방법이 아니라 과거 이제 1960년대, 70년대 못 살던 대한민국이 했던 방식, 즉 제철소를 새로 짓고 정유 공장을 짓고 정밀 화학 설비를 짓고 석유 화학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사라진 미국의 이제 산업 인프라, 이것을 일단 먼저 재건해야 됩니다. 이렇게 산업의 쌀을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못 살든 잘 살든 결국 경제 이 서플라이 체인을 재구성하는 방법, 그것의 답은 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규모의 이제 장치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외국에서 이제 자본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적 부채 부담도 이제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좀 더 이제 첨단화된 그런 이제 제조 인프라들, 이것이 미국에 재구축되는 겁니다. 뭐 여기에는 뭐 한국의 포항제철이나 일본의 신일본 제철, 이런 업체들의 이제 첨단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저는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 문제는 정도를 걸어야 되죠. 빚을 내서 쓰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하고, 또 이제 이 R&D 이런 데 투자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혁신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미국도 이제 재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쟁을 일으키고, 이것은 윌 슈라이버가 경고했듯이 미국을 더욱더 큰 혼란 속에 빠뜨리고 파멸로 이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예멘과 이란 문제는 다음 방송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급한 주제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로전 이야기 끝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이 젤렌스키가 중국 국적자 이렇게 용병을 공개했습니다. 2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북한군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딱 분류를 하고 있다가 중국 용병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일단 150여 명 정도 이제 중국 용병들이 지금 이 러우전에 투입됐다, 러시아 편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한 이유는, 자, 중국이 러우전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 이 사실을 세계에 알려서 뭐 중국 고립화 여기에 이제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뭐 이런 목적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중국 포로입니다. 용병들 포로죠. 그런데 신분을 바로 공개했다는 겁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적십자사 룰에 맞는 이 포로를 이렇게 신문하고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중국 여권, 그 다음에 여권의 앞 페이지까지 공개를 합니다. 신분을 바로 신원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이 나와서 저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 북한군 포로 관련돼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포로는 즉시 국제 적십자사 여기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잡아두고 있다. 중국 정부에 확인을 먼저 요청하는 거죠. 이런 작업은 지금까지 북한군 포로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포로를 잡았을 때 일반적으로 따르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통보를 해야 되죠. 그런데 북한군 관련돼서는 이런 영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날조국이라는 거죠. 뭐 홍장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것은 나중에 이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